65세에 처음 사랑을 믿었던 여자의 고백.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흥신소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도 아니고 남편의 휴대폰도 아닌 동네 미용실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평생을 평범하게 살다가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걸 해봤는데 자기 남편의 실체를 파마약 냄새와 드라이기 소리가 가득한 작은 미용실에서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미용실 원장은 제 머리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황태 이야기 가보셨어요? 거기 엄청 맛있어요. 그 집 사모님도 우리 집 단골이세요. 저는 거울 속 원장을 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황태 이야기 사모님이 아주 친절하시고 장사도 잘하세요. 어제도 오셨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제 심장이 가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황태 이야기. 그건 제 남편과 제가 함께 만든 식당 이름이었습니다. 제 돈이 들어갔고, 제 노후가 들어갔고, 제 믿음이 통째로 들어간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모님이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애써 웃으면서 물었어요.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원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되레 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제 분명 황태 이야기 사모님이 오셔서 머리하셨어요. 제가 맛있다고 해서 식당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에요? 원장은 사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분이요. 어제 오신 분. 그 순간 제 속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는 한선미였습니다. 제 남편이 예전에 내 회사 비서였던 사람인데 주방 경험도 있고 아주 야무진 사람이야 하면서 데려온 여자, 우리 식당의 주방을 맡았던 여자, 그리고 결국 내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여자. 저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라이기 바람은 계속 제 머리카락을 흔들고 있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원장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사모님?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방을 봐주던 사람인데 사모님 행세를 했다고요? 원장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제가 뭔가 실수한 건가요? 실수는 그 원장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수는 내가 했죠.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사랑을 믿은 것, 그 사람을 믿은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노후와 통장과 마음까지 다 맡겨버린 것.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 나를 속였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 둘은 어떤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처음부터였던 걸까? 저는 올해 65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시작됐을 때는 62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이까지 한 번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연애 경험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젊을 때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었고, 선도 몇 번 받고,
주변에서 중매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상하게 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급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웠고, 어떤 사람은 처음엔 괜찮다가 돈 문제에서 실망을 줬고, 어떤 사람은 제 마음을 얻기도 전에 저를 자기 집안 일꾼처럼 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 놓치고 또 놓치고 정신 차려보니 저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계셨고 제가 꾸려온 옷가게가 있었고 오랫동안 알던 단골들이 있었고 동네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손 벌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도 조금 있었고 젊어서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비 오는 날도 가게 문을 열었고 감기 몸살이 와도 매장 바닥을 닦았고 남들 여행 갈 때 저는 도매시장 다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혼자여도 된다. 내가 나 하나는 책임질 수 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이 든다고 완전히 단단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안부를 묻고 내 식사를 챙겨주고 내가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줄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쓸쓸한 일인지 아무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TV만 켜놓고 밤을 보내는 게 그렇게 서러운 일인지 예순이 넘으니까 문득 그런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람 박정남이 제 인생에 나타났을 때 저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고 나이에 비해 무척 관리가 된 사람이었어요. 검은색 골프웨어가 잘 어울렸고 모자 아래로 보이는 눈빛도 또렷했고 말투도 느긋했죠. 첫인상만 보면 좀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제가 티샷을 제대로 못해서 혼자 멋쩍게 웃고 있었는데 그가 다가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샷이 더 중요하죠. 저는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제가 원래 잘 못 쳐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방금 손목 각도는 좋으셨어요. 조금만 자신감 가지시면 훨씬 좋아지실 텐데. 아주 사소한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실수를 비웃지 않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날 라운딩이 끝난 뒤 그가 제게 물었어요. 저녁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괜히 아는 척한 보답으로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모임 사람끼리 밥 한 끼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 한 끼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도 모르고요. 식당에서 그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예전에 건설회사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조그맣게요. 그래도 직원들 데리고 꽤 오래 했죠. 대단하시네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접은 상태고요. 그럼 요즘은 쉬세요? 네, 쉬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인생이 원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애도 이제 다 컸고요. 그 말을 할 때 그는 아주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괜히 가슴이 짠했습니다. 홀로 딸 키우며 살았다는 남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비어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 사람은 불쌍한 척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어디에 약한지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문자였어요. 오늘 바람 많이 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점심 드셨어요? 어제 말씀하신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그런 문자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제가 답을 늦게 하면, 재촉하지 않았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괜히 더 말을 걸지 않았고, 제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 조금 더 다정해졌습니다.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한 남자였어요. 한 번은 제가 가게 정리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김경아 씨는 평생 너무 혼자 버티신 것 같아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버텨온 시간을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더 편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네.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 말이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주변에서는 제가 다시 사람을 만나는 걸 반겼습니다. 어머, 잘 됐네.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좀 행복하게 살아. 괜찮은 사람이면 늦게라도 만나야지.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 저랑 가장 친했던 언니 한 명은 유독 조심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가 언니가 제 손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경아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왜요, 언니? 그 남자 너무 급하게 믿지 마. 왜 그런 말을 해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요? 응. 너를 너무 빨리 파고들어. 그 나이에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언니, 무슨 어린애 연애도 아니고.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래. 아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경아야.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나쁘게 안 보는 거야. 그 말이 그때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마치 제가 순진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언니가 이상하게 길게 절 쳐다봤습니다. 그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가.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었으니까요. 62의 저는 20살보다 더 조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론 20살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상상, 함께 밥 먹고, 함께 병원 가고, 함께 계절을 보내는 상상. 그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였겠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생각보다 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초반에 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여보, 당신 손 아프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여보, 앞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너무 혼자 애쓰지 마. 그 말들이 제겐 너무 달았습니다. 평생 내가 하지 뭐. 내가 참지 뭐. 내가 버티지 뭐.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내가 할게. 내가 챙길게. 내가 있으니까. 이런 말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사람을 믿게 만드니까요. 한동안 저는 제가 늦었지만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늘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전직 대표였다고 했지만 현재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뭐 하세요? 제가 물으면 그는 늘 비슷하게 대답했죠. 이것저것 보고 있어. 사업 자리 좀 보러 다녀. 사람들 만나면서 감 잡는 중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정말 사업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말에 계획이 묻어나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늘 말만 그럴듯했습니다. 대신 돈 쓰는 건 과감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비싼 걸 거리낌 없이 시켰고 골프장에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듯 계산을 했고 필요하지도 않은 옷이며 장비며 쉽게 샀습니다. 저는 한번 슬쩍 말한 적이 있어요. 여보, 조금 아껴 써도 되잖아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놓은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돼. 그 말에 저는 또 믿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전 대표였으니 좀 여유가 있나 보다. 지금 와서 보니 그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법은 알았지만 돈을 책임지는 법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식당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가 소주잔을 돌리다 말고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돈 그냥 묵혀두면 뭐해? 저는 젓가락을 놓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 뭐라도 같이 해보자. 뭐요? 식당. 식당이요? 응. 황태의 장국 같은 거. 요즘 오피스 상권에서 잘 나가. 저는 바로 겁이 났어요. 나는 식당 경험도 없고 장사도 옷장사만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있잖아. 여보가 식당을 알아요? 그는 조금 자존심 상한 듯 말했습니다. 사업이 다 같은 맥락이지. 사람 쓰고 돈 돌리고 자리 보고 흐름 읽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내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비서 중에 한선미라고 있어. 비서요? 응. 걔가 지금 주방 일 좀 배웠대. 손도 빠르고 음식도 잘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계속 연락은 했지. 내가 사람 관계는 소중히 여기잖아. 그때는 그 말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직원이었던 사람과 가끔 연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둘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자리를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 저는 작고 아담한 가게를 생각했어요. 둘이 운영하고 직원 하나 둘 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남편은 계속 더 큰 곳을 봤습니다. 여기는 작아. 여긴 안 돼. 임팩트가 없어.
어차피 할 거면 크게 해야지.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는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작게 하면 남는 게 없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죠. 당신은 겁이 너무 많아.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 나빴지만 저는 또 말끝을 흐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무실 자리였던 곳을 용도 변경해서 식당으로 만들자고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기존 식당 자리를 인수하자고 했어요. 여보, 이미 식당이던 곳을 인수하면 공사도 덜하고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데는 권리금 거품만 심해. 그래도 리스크가 덜하잖아요. 내가 해보자는데 왜 자꾸 초를 쳐? 초를 친다. 그 사람은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몰았습니다. 마치 저는 남편 기를 죽이는 사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돈만 아까워하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식당은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끌고 들어가서 시작한 거죠. 인테리어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왜요? 내가 예전에 알던 목수가 있어. 전문 업체보다 잘해요? 당연하지. 업체는 중간 마진 떼가잖아.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훨씬 아껴. 그래도 설계나 동선이나 그런 게. 여보, 그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나 못 믿어?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제가 합리적인 질문을 해도 결국 마지막엔 늘 나 못 믿어? 로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람을 불신하는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맡겨. 그렇게 하나둘. 제가 결정해야 할 것들이 그 사람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재, 목수, 전기, 배기, 주방 설비, 테이블, 의자.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300 보내줘. 이번엔 520 필요해. 배기 공사 급해서 먼저 줘야 해. 이건 오늘 안 보내면 일 멈춰. 아침에 눈 뜨면 문자부터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송금, 송금, 또 송금. 제가 한 번은 차라리 내역을 정리해서 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정색하며 말했어요. 나를 회계 직원 취급해? 그런 뜻이 아니라 사업은 흐름이야. 자꾸 계산기 두드리면 망해. 망한 건 계산기를 두드려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어서였는데요. 그때 저는 그 말까지는 몰랐습니다. 식당이 완성되어 갈 무렵 한선미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날도 잊지 못해요. 남편이 아주 뿌듯한 얼굴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한선미 씨야. 그 여자는 생각보다 수수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지도 않았고 말투도 싹싹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반가워요. 남편은 왜 그렇게 들뜬 얼굴이었는지 모릅니다. 선미 씨가 진짜 야무져. 주방 쪽은 선미 씨가 다 봐줄 거야. 우린 선미 씨만 믿으면 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식당의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투는 마치 저와 자기 둘이 아니라 자기와 한선미 둘이
판을 짜고 제가 뒤늦게 올라탄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였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 식당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내가 괜히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처음엔 실제로 한선미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방 동선도 빠르게 파악했고 황태 손질이며 육수 끓이는 일도 익숙했고 식재료 업체 연결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카운터를 보며 손님 응대에 집중했고 그 여자는 주방에서 자기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남편은 그걸 흐뭇하게 지켜봤죠. 문제는 그 여자가 너무 자기 가게처럼 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런 식이었어요. 사모님, 그 메뉴판 문구는 제가 바꿔도 될까요? 왜요? 손님들이 좀 더 편하게 느끼게. 또 어느 날은 사모님 테이블 배치를 이쪽으로 바꾸는 게 낫겠어요. 왜요? 제가 식당 일 해봐서 아는데 이 동선이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선미 씨 말대로 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는 저에게 허락을 구하는 척만 할 뿐, 사실상 자기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언제나 그 여자 편이었죠. 제가 말을 꺼내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보, 의자가 왜 이렇게 헐어 보여요? 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한선미가 말했어요. 사모님, 요즘은 이런 빈티지 느낌이 더 좋아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새 것값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보는 눈이 없어.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라니까. 또 한 번은 제가 주방 집기 영수증을 보다가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비싼데요? 한선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걸 써야 오래 갑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싼 거 사면 두 번 산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투자금만 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청소하고 국 끓이고 반찬 맞추고 점심 손님 밀려오면 정신없이 계산하고 그 와중에 한선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손님들도 점점 그 여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국물 너무 시원하네요. 그러면 한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처음엔 그 말이 그냥 주방 책임자다운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나중엔 손님들이 정말 그 여자를 사모님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도 손님이 그 여자한테 와서 말합니다.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세요. 한 번은 제가 듣고 불편해서 말했죠. 선미 씨, 손님이 사모님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 여자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에이, 손님들이 편하게 부르는 건데요, 뭐. 그때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뭐라 하지 마. 아니, 그래도 장사 잘 되면 된 거지. 호칭이 뭐가 중요해?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칭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인과 종업원, 아내와 남의 여자, 그 경계를 흐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도 설마 아니겠지,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요구르트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해장국을 먹고 나갈 때 한선미가 1,000원짜리 요구르트를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비스인가 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방 쪽으로 가서 말했죠. 선미 씨, 이거 너무 퍼주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황태의 장국 10,000원 받아서 1,000원짜리 요구르트를 계속 주면 남는 게 있겠어요? 그때 그녀가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좀 차가웠어요. 사모님, 아침에 여기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전날 술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분들한테 잘해드리면 저녁 회식 손님으로 다시 와요. 그건 가정이잖아요. 장사는 원래 미리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더 말하려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뭐해? 저는 바로 말했어요. 여보, 요구르트 계속 이렇게 주면 마진 안 남아요. 그러자 남편이 한선미 쪽을 한번 보고는 말했습니다. 선미 씨가 생각이 있겠지. 내가 사장인데 내 생각도 있죠. 그 말이 나오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선미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표정이 굳었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 하는 일에 다 토를 달아?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따져봐야 할 건 따져야죠. 당신이 식당을 알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정말 분했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한선미가 그 상황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 겁니다. 사모님, 제가 잘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마치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마치 나는 돈 아까워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가게를 살리려는 사람처럼.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정말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정산을 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출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손님도 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산표를 보니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식자재 비용이 너무 높았고 운영비가 계속 새고 있었고 잡비 명목의 지출도 많았습니다. 저는 정산표를 들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한 달 내내 이렇게 팔았는데 왜 마이너스예요? 그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은 원래 그래.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한선미도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지금은 자리 잡는 시기예요.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좋은 재료 쓰고 서비스도 신경 쓰고 초반엔 이렇게 가야 손님 붙어요. 남편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눈앞만 본다니까.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내가 장사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저 둘이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분명한 진실도 한동안 외면하더라고요. 점점 저는 가게에 나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가면 속이 답답했고 한선미와 부딪히면 기분이 상했고 남편은 늘 그 여자 편이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식당에서 발을 뺐습니다. 카운터도 안 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선미 씨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말을 들을수록 더 서러웠습니다. 내가 차린 식당인데 내 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쳤어요. 돈을 보태야 하는 것도 힘들고 남편의 태도도 힘들고 한선미의 존재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발 물러나자 둘은 더 편해졌겠죠. 그리고 바로 그때 미용실 사건이 터진 겁니다. 미용실에서 돌아온 날 저는 집 문을 열자마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박정남 씨, 그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한선미가 밖에서 황태 이야기 사모님 행세하고 다닌대. 그는 잠깐 멈칫했어요. 정말 아주 잠깐. 그러더니 금세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응,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그는 귀찮다는 듯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주인의식? 당신은 가게 잘 안 나가잖아. 내가 안 나간다고. 그 여자가 사모님이 돼요?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뭘 어떻게 말해요? 그 여자는 직원이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잖아요. 장사 좀 잘 되게 하려고 본인도 열심히 하는 건데 그걸 또 꼬아서 보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기분이나 내 상처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구나. 오히려 그 여자 기분이 더 중요하구나. 그날 우리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제가 소리쳤죠. 몇 달째 적자인데 계속 내 돈 들어가고 있는 거 알아요? 남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 돈 얘기를 안 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정 떨어진다.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정 떨어진다. 누가 누구한테 내 돈으로 가게 차려놓고 그 돈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데 따지면 돈 밝히는 여자, 정 떨어지는 여자. 그날 저는 정말 결심했습니다. 이 식당 정리해야겠다. 몇 달을 버티다. 결국 저는 가게를 팔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더는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티자. 뭘 더 버텨요. 밀린 월세, 밀린 월급, 식자재 외상까지. 장사는 원래 올라오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 동안 내 돈은 누가 책임져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더 늦으면 진짜 다 날아가요. 그 전에 정리합시다.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은 헐값에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쉬웠어요. 내 돈도 아깝고 내 시간도 아깝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쉽게 휘둘렸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차라리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젠 그 여자와도 엮일 일이 없겠지. 이젠 남편도 정신 차리겠지. 이젠 우리 둘이 다시 조용히 살 수 있겠지. 제가 정말 바보였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으니까요. 가게를 넘긴 뒤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누구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니까. 얼마 받았어요? 헐값이지 뭐. 외상 갚고 어쩌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저는 속상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식당 안 작은 방에서 먹고 자며 지낸 걸 알았고 겉으로 보기엔 그도 고생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 저는 또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겨우 조금씩 안정을 찾으려 할 때 예전 종업원이었던 미자 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 사모님. 어머, 미자 씨. 안부를 묻다가 미자 씨가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게는 잘 정리되셨어요? 네, 뭐 그럭저럭요. 그러더니 잠깐 머뭇거리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모님, 진짜 모르셨어요? 저는 바로 긴장했습니다. 뭐요? 가게 인수한 사람이 한선미 씨잖아요.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누가요? 한선미 씨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라던데요? 미자 씨가 저를 안타깝게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그 가게 지금 한선미 씨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이랑 너무 가까워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그렇게 길던지요. 차 안에서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한선미가 가게를 샀다. 남편은 거짓말했다. 왜? 답은 뻔했죠. 하지만 사람은 그 뻔한 답을 듣기 전까지 끝까지 다른 가능성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가게 한선미한테 판 거예요? 잠시 정적.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그래서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은 무슨 친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라며.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 왜요? 당신이 괜히 난리칠까봐. 난리. 또 난리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제가 진실을 알고 화내는 걸 난리라고 불렀어요. 진실을 숨긴 건 본인이면서요. 한선미가 억지로 떠안았다고? 그래. 정말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어쩌라고. 당신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시작이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숨길 생각도 없구나.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선미 가게 좀 봐주기로 했어. 가게를 왜 당신이 봐줘요? 내가 시작한 가게고 내가 운영을 아니까. 월급도 받기로 했다면서요? 응. 한선미한테서? 그렇지. 이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은 전혀 이상하다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집에 안 들어와요? 늦게 끝나. 가게에 방도 있잖아요. 피곤하면 거기서 자기도 하지. 그 말이 제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예전에 우리 식당이었을 때 그 작은 방은 남편이 너무 힘들다고 가게 마감 후 잠깐 눈 붙이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 가게 안방에서 월급 받고 일하고 잠까지 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몰라서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마지막 증거 하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관계가 맞는지. 그래서 어느 날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황태 이야기로 갔습니다. 그날 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어요. 몇 개의 불만 켜져 있었고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황태 육수 냄새, 가스불이 꺼진 뒤에 묵직한 공기. 그런데 그 안쪽 작은 방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어요. 도란도란 아주 친한 사람들만 내는 숨 섞인 웃음소리.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한선미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 있었고 둘 사이의 공기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깜짝 놀란 건 잠깐이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먼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와?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오면 안 되는데요? 지금 장사 끝나고 정리 중이잖아. 정리 중인데 술을 마셔요? 한선미가 얼른 일어나며 말했어요. 사모님, 오해하신 거예요. 당신은 입 다물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선미 씨한테 소리쳐? 왜 내가 소리치면 안 되는데요?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잖아. 내가 몰아세워요? 지금 둘이 여기서 뭐 하는데요? 한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그냥 위로해 드리려고 제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입을 다물었어요. 언제부터 사장님이었죠? 내 돈 들어간 가게에서. 남편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요? 사람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집에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창피한 건 누가 누구를 창피하게 만드는 건가요? 저는 숨이 가빠져 더 이상 그 방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돌아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앉아 숨도 못 쉬고 울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바보처럼 속아야 하나?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 골프 모임 언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언니가 말했어요. 경화야,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지? 저는 차 안에서 흐느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미용실 이야기, 한선미가 사모님 행세했다는 이야기,
가게를 한선미가 인수했다는 이야기, 지금 방 안에서 둘이 술 마시고 있던 이야기까지 언니는 한참 제 말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언니, 이제는 진짜 알아봐야겠다. 무서워. 무서워도 알아야 해. 더 늦기 전에. 그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대화가 없었고, 제가 보면 피했고,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잠도 못 잤어요. 누우면 둘이 웃던 얼굴이 떠오르고, 미용실 원장의 말이 떠오르고, 내가 송금했던 금액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경아야. 네, 언니. 마음 단단히 먹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뭐예요? 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 작은 건설회사 운영했던 거 맞아. 네. 사별한 것도 맞고 저는 아주 잠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전처가 그냥 죽은 게 아니래. 무슨 말이에요? 한선미랑 그 남자 사이 때문에 소갈이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하더라.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선미는 비서일 때부터 그 남자랑 붙어 지낸 여자래. 말하자면 오래된 첩 같은 거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아예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작업당한 거야. 저를요? 그래. 내가 나이 들어 혼자 살고 돈도 있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은 거 다 계산하고 접근한 거야. 그 말은 너무 잔인했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퍼즐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으니까요. 언니는 마지막으로 더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황태 이야기 한선미가 인수하자마자 바로 딴 사람한테 넘겼대. 네, 그거 헐값에 넘긴 거 아니야. 뭐라고요? 권리금만 3억 받았대. 제 입에서 짧은 비명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외상제하고 남는 돈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속인 거지. 3억이요? 응. 알토란같이 운영됐대. 적절하던 말도 다 못 믿어. 그 순간 정말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메운 적자, 내가 괴로워한 정산표, 내가 덜덜 떨며 송금한 돈들. 그 모든 것 위에서 둘은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 짐을 쌌습니다. 정말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양복을 꺼내고 셔츠를 개고 속옷과 양말을 담고 세면도구와 약통도 챙겼습니다. 캐리어 2개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더군요. 하나하나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줬을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을 줬을까? 짐을 다 싸고 나니 신기하게도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정리가 먼저였어요.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 앞 캐리어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장난하냐? 장난으로 보여요? 무슨 말을 들었길래 또 이래.
전처 이야기 들었고, 한선미랑 당신 관계 들었고, 가게 권리금 3억 받은 것도 들었어요. 그 순간 그 사람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어요. 누가 그래? 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낱말만 듣고 사람을 죄인 만들지 마. 그 말에 제가 폭발했습니다. 낱말? 미용실에서 그 여자가 사모님 행세한 것도 낱말. 가게 인수한 것도 낱말. 그 방에서 둘이 술 마시던 것도 낱말이에요?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겠다는 건데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마음이 식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뻔뻔하구나. 죄책감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나를 잃는 게 아쉽지도 않구나. 그냥 들켰으니 귀찮은 거구나.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가요. 김경화,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어딜 가. 한선미 있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도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나 아니어도 또 다른 여자 찾겠죠. 뭐, 외롭고 순진하고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여자. 그는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데 온몸에 힘이 한꺼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하고 싶었고 가게 판 돈도 받아내고 싶었고 사기 결혼으로라도 엮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한 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몸이라는 게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밥을 못 먹으니 기운이 없고 자꾸 속이 쓰리고 밤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샤워하다가도 주저앉을 만큼 힘이 빠지고 거울 속 제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생각이 자꾸 어두운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사람들 다 알면 어떡하지?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일을 당했지. 그러다 문득 남편의 전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선미와 남편 사이 때문에 소갈이 하다가 스스로 생을 끊었다는 여자. 저는 그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여자가 너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다 나도 저 여자처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복수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돈보다 숨부터 쉬어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론 숨통이 트였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텅 빈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괜찮아요? 물으면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해야 했고, 누가 그래도 잊어야죠 하면 잊을 수 없는데 웃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제가 자꾸 저를 탓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그 언니 말을 안 들었을까? 왜 통장까지 열어줬을까? 사람은 배신당하면 가해자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사랑을 믿은 것뿐인데 왜 내가 나를 이렇게 벌주고 있지? 그 순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멍청했던 게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라고. 나는 바보였던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믿고 싶었던 거라고. 문제는 그 진심을 악용한 사람들이지 진심을 낸 내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골프장에 다시 나가는 것도 너무 창피했어요. 다들 알 것 같고 다들 날 불쌍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사람들은 생각보다 제 상처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화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 날씨 좋죠? 이따 점심 같이 먹어요. 세상은 제 비극에만 멈춰 있지 않더군요. 그 사실이 처음엔 서운하기도 했지만 나중엔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구나. 그러니 나도 돌아가야지. 노래교실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가사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같이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따라 웃고 있더라고요. 아직 다 아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봉사활동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나면 집에 와서 이상하게 마음이 덜 아팠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다시 붙잡아줬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미용실 앞을 지납니다. 그럼 그날이 떠오릅니다. 휴대폰 사진을 들고 손을 벌벌 떨던 제 모습, 어제 이분이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던 순간 예전 같았으면 그 기억만 떠올라도 하루 종일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날 알게 돼서 더 늦기 전에 끝낼 수 있어서 만약 그날도 몰랐다면 저는 아마 더 많은 돈을 잃었을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잃었을 거고요. 어쩌면 정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날을 제 인생 최악의 날이자 동시에 제 인생을 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짜 행복 위에 사는 것보단 아픈 진실이 낫더라고요. 누군가 묻더군요.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전 같으면 눈물이 났을 텐데 지금은 웃음이 나요. 사랑을 안 할 거냐고요? 글쎄요. 이제는 사랑이라는 말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행동, 다정함보다 책임감, 눈빛보다 돈의 흐름, 고백보다 위기에서의 태도. 그걸 너무 늦게 배웠죠. 하지만 그래도 안 배운 것보단 낫습니다. 65의 저는 20살처럼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메마른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는 다만 압니다. 혼자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불행하다는 걸, 늦게라도 진실을 아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저는 한때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한 채 조금씩 다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구나. 계산이었구나. 정성이 아니었구나. 사냥이었구나. 그 사실은 저를 산산이 부쉈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도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처럼 골프도 치고 노래도 배우고 봉사도 다니고 가끔 혼자 맛있는 것도 사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들기 전에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잘 버텼다. 잘 살아남았다. 이제는 너를 속이는 사람보다 너를 지키는 내가 더 중요하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자신을 탓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이어서 당한 겁니다.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 한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상처 이후에도 아침은 오고 계절은 바뀌고 사람은 다시 웃게 됩니다. 천천히라도요. 정말 천천히라도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과 그 사랑의 탈을 쓴 배신,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자신을 지켜낸 한 여성의 인생 고백입니다. 누군가의 거짓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상처는 오래 남아도 삶은 반드시 다시 앞으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